반갑습니다. 사회과목의 김태형 선생님입니다. 긴 연휴 잘 보냈습니까? 생각보다 연휴가 길어가지고 선생님 어디 이제 놀러 가고 싶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아무도 잘 못 갔어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은 좀 어디 다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바다라도 좀 보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못 봤습니다. 바다 하니까 선생님 떠오르는 사진이 있는데 선생님 마지막으로 봤던 이제 모래사장의 모습입니다. 이게 시기가 이제 2020년 1월 코로나 터지기 전이죠. 이제 베트남 다낭을 갔을 때의 모습이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랑 갔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는데 김도형 선생님이랑 이제 장성나 선생님이 같이 계십니다. 뭐 어쨌든 혹시 여러분들도 이번 연휴에 뭐 바다를 보고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사실 계속 지금 바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수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난 수업 시간에 썼던 설문조사 댓글들을 살펴봐야겠죠? 이제 안 보면 자꾸 항의 글이 올라와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볼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제 그냥 선생님 개인적인 느낌인데 이 댓글 설문 내용은 보는데 사회 시간에 이 부분만 보고 나서 뒷부분 수업은 잘 안 듣는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 부분도 재밌게 봐주고 뒷부분도 수업을 열심히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선생님 사실 이번에는 좀 설문조사 내용이 좀 날라가가지고 몇 개 반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짧다는 점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어쨌든 시작은 이제 우리 반 8반부터 시작하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 맨 보면은 킹덤 스퀴즈 투표 부탁드립니다. 네,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 바보 아니에요. 이렇게 쓴 친구들이 대체로 넘어가겠는데 아무튼 요거는 이제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 반에 이제 해파리 좋아하는 친구인데 이제 어떤 하루 자기의 감정을 이제 글로 썼더라고요. 근데 읽어보니까 굉장히 글을 잘 써가지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재밌게 읽었던 글이고요. 네, 모범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다음에 무심결에 또 한번 눌러봤었는데 네, 보지 않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버워치는 했죠. 다행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난주에 선생님이 이제 한라산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문제를 냈었는데 이제 산을 조사한 친구가 있었고 뭐 이렇게 뭐 해준 친구도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냐고 뭐 여러분들이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네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지난번 선생님이 뭐 친구 글을 안 읽었나 봐요. 이번에는 좀 읽었으니까 한번 그렇고요. 그다음에 단발하겠다는 친구 있는데 또 자기 하루 일과를 좀 써준 것 같습니다. 생일 이제 축하한다는 얘기 했던 것 같고 일주일에 사회 수업은 2번입니다. 알겠죠? 네, 한 번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요거는 비밀로 하고요. 사회 싫다는 말 고맙고 파전 맛있습니다. 네. 컴백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등교일 수업 못해서 아쉽다.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요런 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이런 게 굉장히 소중한 질문들입니다. 2가지를 질문해 줬어요. 첫 번째로는 지구 내부의 힘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느냐 이러한 질문이었고요. 2번째로는 산맥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걸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잠깐 복습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산지 형성이랑 관련해서 첫 번째로는 이제 지구 내부의 힘에 의한 것 그리고 또 2번째로는 지구 외부의 힘에 의한 것 이런 거를 공부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지구 내부의 힘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뭐 융기, 침강, 습곡, 뭐 화산, 지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이 우리 동네에 발생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걸 분명히 느낄 수가 있겠죠. 이 지구 내부 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힘이기 때문에
화산 폭발 같은 것도 만약에 우리 동네에서 발생했어요. 그럼 당연히 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자주 있는 일이 아니어서 잘 못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산맥들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개의 큰 대륙들이 현재 이제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다가 점점 이제 둘이 이제 만나게 되는 힘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 부분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산맥이 형성된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구나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진 하나 더 보면은 근데 산맥은 왜 이렇게 길게 형성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마주하고 있는 그 대륙들 자체가 엄청 크고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솟아오르는 부분들도 엄청 길게 솟아오른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친구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 백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친구도 있습니다. 일단 이제 백두산은 고기, 습곡, 산지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의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친구가 질문했었을 때 고기, 즉 백두산은 오래된 산이냐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이게 습곡산지냐라는 것을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선생님이 한번 우리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기습곡산지와 고기습곡산지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신기습곡산지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른 지형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대신에 이제 고기습곡산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생긴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많이 깎여서 높이가 높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백두산의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고기 즉 예전에 형성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문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백두산은 실제로는 약 한 200만 년 전 혹은 300만 년 전쯤에 생긴 것입니다. 선생님이 지난번 수업 얘기할 때 고기습곡산지 같은 경우는 대략 약 2억 5천에서 한 3억 년 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에 비한다면은 백두산은 생긴 지 굉장히 최근 일이라는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일단 백두산은 고기는 아닙니다. 최근에 생긴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습곡산지냐라는 질문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볼 건데 습곡이라는 것은 아까 선생님이 그 산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보여줬었는데 이제 대륙과 대륙이 마주하는 그 습곡이라는 힘에 의해서 형성된 것을 우리는 습곡산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대륙과 대륙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백두산 이제 맨 꼭대기에는 천지라는 호수가 있죠. 그게 존재하는 이유는 화산 폭발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즉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습곡에 의해서 형성된 산이 아니라 화산 활동에 의해서 형성된 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생긴 것이고 화산에 의해서 생긴 산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 해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질문들 많이 달아주기 바라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수학 문제 푸는 거 선생님이 아마 한수민 선생님 영상에 잠깐 출연해가지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이 장난친 겁니다. 바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장난친 거니까 너무 마음에 상처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오늘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는 이제 해안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해안.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안이 참 익숙한 단어인데 어떤 뜻인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이라는 것은 여기다 한번 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을 우리는 해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이 해안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한번 아래 그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아래 보니까 이제 여기는 바다고요. 이제 여기는 육지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요 부분, 그러니까 마주하는 요 부분이 바로 해안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럼 그 해안이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그 부분이 암석으로 되어 있거나 모래로 되어 있거나 갯벌로 되어 있거나 산호초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성 물질에 따라서 우리는 암석 해안, 모래 해안, 갯벌 해안, 산호초 해안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은 조금 애매할 수가 있으니까 사진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암석 해안입니다. 암석 해안 지금 여러 개의 사진들이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부분들이 대체로 이런 돌멩이들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을 우리는 암석 해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모래로 된 거, 아마 이게 우리에게 제일 익숙할 거예요. 모래사장이 나와 있는, 그래서 이제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부분이 이렇게 모래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모래해안이고요. 세 번째로는 갯벌해안입니다. 만나는 부분이 이제 갯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갯벌해안. 마지막으로 이제 산호초 해안인데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겁니다. 산호초라는 말이. 산호초라는 건 어떤 이제 바다에서 이런 암초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이제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이 이러한 풀들, 산호초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곳을 우리는 산호초 해안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다시 교과서로 가서 이제 암석해안부터 살펴볼 예정인데 암석해안은 이제 선생님이 그냥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색깔을 좀 각각 구분을 해서 파란 색깔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석해안에 대한 내용은 파란 색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석해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래 그림으로 먼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우리 이제 아래쪽 보면은 이제 암석해안의 형성 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부터 되게 아마 여러분의 교과서는 되게 작게 되어 있을 텐데 선생님 좀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암석해안의 형성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아마 맨 처음이겠죠. 사실 이제 여기가 이게 조금 튀어나와 있었을 텐데 계속 파도에 깎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평평한 절벽이 만들어졌는데 우린 요거를 이제 해시계라 그럽니다. 해시계. 뭐 이거 자세한 내용은 좀 위에서 다시 할 거니까 그냥 써두기만 하세요. 해시계라는 것은 해안 절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또 아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부분. 그러니까 파도의 침식 작용으로 인해서 조금씩 이 부분이 이제 조금씩 깎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약간 일종의 동굴처럼 형성이 될 건데 이걸 우리는 처음에 해식 동굴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서 이게 더 크게 깎였어요. 더 크게 깎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천장의 높이가 엄청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바다라는 뜻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아치형의 모습이다라고 해서 아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미술 시간에 건축물 같은 거 배울 때 아마 아치형 이런 거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아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 부분이 이제 점점 힘이 약해져서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면 이 돌 덩이만 남겠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바다에 있는 스택 기둥이라고 해서 돌 기둥만 남는다라고 해서 이제 시스택이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되는구나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이해하면은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보여준 거고요. 다시 윗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암석해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석해안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는 해안 절벽인 해식해가 있다. 살짝 사진 보면은 이제 해안 절벽 여기가 지금 굉장히 깎여서 평평하게 되어 있죠. 이제 이러한 해식해라는 것이 있다. 해안 절벽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암석 기둥인 스택 아까 얘기했었죠. 돌 기둥이고요. 여기에 추가로 이제 있는 게 이제 아치가 아까 있었죠. 아치형 모형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식동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암석해안은 어떻게 형성되느냐라면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이냐라는 것은 파도의 침식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깎여서 형성되는 게 바로 이 암석 해안의 특징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모래해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래해안은 좀 더 쉬운데 모래해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좀 빨간 색깔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모래해안 사빈 석회도 여기다가 이제 사주까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래해안에 대해 살펴볼 건데 역시나 모래해안도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제 이런 내용이 사비는 뭐냐? 사비는 이제 하천에 의해서 운반된 모래나 주변에서 침식된 물질이 파도에 의해서 해안에 회적되어 형성된다. 즉 간단하게 사빈이라는 것은요 그냥 모래사장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빈은 쉽게 모래사장, 우리가 되게 친숙하게 알고 있는 거 있죠. 모래사장이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주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여기 보면 여기 사주 이런 게 있고요. 그렇죠? 사주 여기 있는데 사주가 무슨 뜻이냐? 여기 있는 내용 잠깐 볼게요. 파도가 싣고 온 모래가 좁고 긴 형태로 쌓여서 발달한 사주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조금 확대해서 줄 칠게요, 선생님이. 사주라는 것은 이거를 우리가 사주라고 하는구나. 즉, 이 그림, 파도가 싣고 온 모래가 좁고 여기 좁죠. 그리고 길게 쌓여 있죠.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우리가 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주. 그랬었을 때 마지막 석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부분도 사주거든요. 근데 이 사주가 점점 길어져다 보니까 이 바닷물을 가두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바닷물이 갇히면 일종의 하나의 호수가 되겠죠. 그랬었을 때 우리 이 갇힌 바닷물을 우리는 석호, 호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모래해안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사빈, 사주, 석호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될까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제 석호의 예시로 브라질에 대한 예시를 들었는데 선생님 브라질 말고 우리나라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디에 있냐면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이제 강원도 경포대라는 곳입니다. 사진 잠깐 같이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강원도에 있는 경포대라는 곳입니다. 여기 보면은 강릉이라고 되어 있죠. 강원도 이제 강릉에 있는 곳이고요. 이제 여기 경포대라는 것은 여기 있는 어떤 절 같은 사원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이제 그 경포대에 이제 이렇게 호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좀 확대해서 보면은 경포호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즉 호수를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은 지금 바닷가예요. 바다. 여기는 이제 바다입니다. 그랬었을 때 우리가 이제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원래는 바다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사주가 되는 것이죠. 파도에 의해서 계속 모래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 바다가 갇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갇혀버린 바닷물, 즉 호수라고 해서 이제 석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 대표적인 사주와 석호의 우리나라 대표적인 예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여주는 요거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진은 선생님이 이제 경포 호수 쪽에 있는 호텔에서 묵었었을 때 이제 경포 호수를 내려다본 사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경포 호수가 이렇게 생겼구나.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이제 계속 우리가 모래해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갯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갯벌은 사실 뭐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 많이 발생하고 조류,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많이 이제 발생하는 곳이 바로 이제 갯벌 해안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산호초 해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호초는 여러분들의 좀 생소한 단어이니까 선생님이 한번 국어사전에서 한번 직접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었을 때 산호초, 선생님이 네이버 국어사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랬었을 때 이제 산호초 보면은 여기 이런 단어가 해석이 되어 있네요. 일단 최종적으로는 암초, 즉 어떤 식물을 의미하는 건데요. 앞에 보면은 산호충, 산호라는 어떤 충, 벌레 혹은 생물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이제 골격과 분비물인 탄산칼슘이 퇴적되어서 형성되는 암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해서 어떤 산호충액에서 뭔가 나왔는데 그게 퇴적되어서 쌓인 암초를 우리는 산호충이라고 한다. 그 산호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산호가 뭐야? 산호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산호가 뭔데? 산호라는 것은 자포동물이래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게 깊이 이만큼 이런 바다에 살고 있는 걸 산호라고 합니다. 그건 뭐야? 또 자포동물은 또 뭐야? 자포동물. 보니까 어떤 촉수를 가지고 있는 것들 혹은 해파리, 말미잘 이런 것들을 자포동물이라고 하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산호라는 것은 어떤 생물인데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긴 것들을 산호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형성된 암초가 바로 산호초이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랬었을 때 이제 산호초 해안에 대한 얘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좀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도 좀 필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도 좀 필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필기를 마쳤습니다.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필기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긴 좀 시간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필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춘 다음에 이렇게 필기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해안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라는 것은 침식과 퇴적, 산호초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일단 침식에 의해서 형성되는 해안은 암석해안이고요. 그 암석해안은 파도의 침식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그 예시로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배웠죠. 두 번째 퇴적 같은 경우는 모래의 해안, 그 갯벌 해안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모래 해안 같은 경우는 이제 파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것이고 이제 갯벌 해안 같은 경우는 밀물과 썰물에 의한 퇴적에 의해서 형성된다. 마지막 산호초 해안 같은 경우는 바닷속에 사는 산호가 자라서 형성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해안 지형이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여러 단어들을 배웠는데 이걸 엄청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그냥 다양한 해안 지형을 실제로는 영상이랑 사진을 통해서 좀 보여주는 데 좀 집중하고 싶은 단원이기 때문에 뭐 이런 단어들을 다 외워야 되느냐 뭐 선생님 그렇게 빡빡하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60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호주의 자연 경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글로써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그건 지금은 여력이 안 되니까 여러분 나중에 등교했었을 때는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고요. 지금으로는 여기 우리 1번에 해당하는 내용만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번, 2번, 3번, 4번에 대한 그런 해안 지형이 무엇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 최대의 산호초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는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산호초 해안입니다. 산호초로 이루어진 해안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해안에 이게 되게 그 선생님이 영상을 봤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산호 모래사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산호와 모래가 같이 섞여 있는 산호 모래사장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곳은 여기서는 이거는 이제 조금 많이 유명한데 이제 12사도 바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시스텍 지금 요 내용이 요 부분 이 돌덩이들이 시스텍이겠죠. 시스텍과 여기는 이제 해안 절벽이니까 이거는 해식해라고 우리가 한번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래사장이잖아요. 그렇죠? 모래사장은 우리가 좀 다른 말로 뭐라 했었냐면은 사빈이라고 했었습니다. 사빈이란 말은 우리가 전 페이지 여기 좀 지워졌네요. 글씨가 여기 뭐냐 여기 사빈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 내용 해당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1, 2, 3, 4번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등교해서 같이 해결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 6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1페이지 보면은
그냥 상식적인 내용들이어서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도대체 어떨까라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뭐 이 동네는 이제 내륙 지방에 비해서 좀 온화하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다른 지역, 다른 나라, 다른 지역과 교류하기도 편하기도 하면서 식량도 없고 해서 전 세계 인구 약 40% 정도가 해안가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랬었을 때 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는 이제 어업과 양식업에 종사하겠죠.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물고기를 기르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 다음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해상 이제 해상교통이 발달하다 보니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수산업 중심이었던 해안 지역은 무역항과 이제 공업 도시로 성장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좀 동떨어져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다를 통해서 많이 교류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교류를 통해서 무역도 많이 하고 공업도 발달하게 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굉장히 친숙하게 관광 산업도 많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 이제 어떠한 부분들이 있냐면은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문제점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간척 사업, 그러니까 갯벌을 이제 모래 같은 거 흙을 부어서 이제 메꾸는 것을 간척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간척 사업을 통해서 갯벌이 좀 사라지기도 하고 개발로 인해서 또 해안 생태계가 이런 것들이 좀 파괴되기도 하고 가끔은 이제 유조선이나 화물선 등이 이제 침수하다 보니까 이제 뭐 오염물질이 바다로 많이 퍼져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제 뭐 되게 간단한 내용들인데 뭐 하나씩 보자면은 모래 언덕, 해안가에 모래 언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태풍, 해일 보호해 주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바다의 기능이에요. 바다가 이렇게 많은 기능을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 바람이 많이 부니까 풍력 발전소 이런 식량. 그다음에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르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숨 쉴 때 필요한 산소를 실제로 바다가 굉장히 많이 공급해주면서 O2죠. 공급해주면서 반대로 이제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이산화탄소는 바다가 많이 흡수해주고 있습니다. CO2가 되겠죠. 이 역할을 바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가 오염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인류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이게 좀 중요한 사실이 되겠고요. 뭐 식량, 뭐 관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어서 61페이지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제 관광 산업이 과연 어떤 영향을 주는가 우리들에게. 그래서 뭐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되어 있는데 뭐 사실 관광 산업의 긍정적인 면은 뭐 경제적인 부분이 되겠고 부정적인 면으로는 뭐 환경적인 측면이 강하겠죠. 뭐 이 부분은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어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 63페이지 오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간단한 내용이어서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선생님이 포인트를 주고 싶은 부분은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갯벌을 보호하기 위한 람사르 협약이라는 부분에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의 갯벌이라는 것이 세계 5대 갯벌에 속한다고 합니다. 여기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이제 살고 있는 곳이 이제 갯벌이 되겠는데, 근데 세계적으로 이제 간척 사업이 대상이 되면서 이제 여기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갯벌들이 간척 사업의 대상이 되면서 갯벌이 파괴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 이제 갯벌을 좀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등장한 것이 71년 이란의 람사르라는 지역에서 이러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갯벌을 좀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스스로 확인하기 이제 문제 풀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냥 같이 선생님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말을 쓰는 건데요. 교통이 발달하고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이것의 중심이었던 해안 지역,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 기억은 수산업입니다. 수산업.
이것이나 공업도시로 성장하게 된다. 여기는 이제 니은 같은 경우에는 무역을 많이 하는 곳이라고 됐었죠. 그렇죠? 무역항이나 공업도시로 성장하기도 하고요. 또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활용하여 무슨 산업이냐면은 여기는 좀 쉽습니다. 관광 산업이 발달하겠죠. 관광 산업. 1번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2번 보겠습니다. 2번 사진에 나타난 지형의 형성 작용과 이용을 표에 정리해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에게 되게 친숙한 모습입니다. 모래사장이 나와 있고 이게 뭔가 이제 지금 의자 같은 게 보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휴식을 취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여기는 이제 모래사장이 되겠죠. 모래사장을 조금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로 아까 뭐라고 표현했었냐면은 사빈이라고 했었고요. 사빈. 이 사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우리 모래 해안은 어떻게 형성되는 거였냐면은 파도의 퇴적 작용을 통해서 형성된다라고 얘기했었고 이런 거 어떻게 이용되고 있냐면은 우리에게 친숙하게 해수욕장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은 되지 않을까. 뭐 문제의 수준은 별로 좋지는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 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해안 지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앞부분에 이제 질문에 대한 설명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 이 정도로 해서 수업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등교하게 되면 선생님이 다양한 영상들을 준비해서 그때 같이 보면서 좀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